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의 가장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 라디오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에 오셨습니다. 방학인데도 여전히 바쁘신 숙명여대 김은교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은교입니다. 보통 저희는 왜 선생님들이 좋은 이유가 직장인들에게는 없는 방학이 있어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 김은교 교수님 뵈면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방학이 어떻게 더 바쁘세요? 아니에요. 늘 놀고 그러지만 이제 부족한 게 많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학기 중에는 학생들하고 대화 많이 하고 이제 못 읽었던 책들, 그다음에 받았는데 이제 제대로 이제 답신을 못 올린 책들, 이런 책들을 이제 방학 때 많이 읽죠. 예, 거봐요. 바쁘시잖아요. 예. 저희가 오늘은 지난주 몽골 이야기가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저한테 연락도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 말고 우리 팟빵에 보니까 댓글이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팟캐스트 올라가 있는 곳에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여파를 살짝 이어가지고 오늘 징기스칸? 네네. 네. 몽골 얘기하면 징기스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징기스칸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징기스칸이란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테고요. 네네. 대충 어떤 인물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계실 텐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인물이 맞는지 오늘 징기스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여러분께서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김은교 교수님은 그 실시간 댓글에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네. 댓글 많이 올라오면 정말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좋아하시거든요. 여러분 듣고 계시면은 지금 잘 듣고 계신다고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네, 말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왜요? 제가 너무 콕 찍었나요, 교수님? 아니, 제가 참 아니에요. 이 TV로 이게 나와야 돼요. 저는 화면에 안 나오더라도 얼마나 저를 우리 문 선생님께서 저를 재미있게 가지고 놀고 즐거워하시는지 저를 놀리고 제가 당황해하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게 화면에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교수님 되게 죄송합니다. 네. 귀엽습니다. 제가 그러면 좀 반격을 해야 되겠네요, 정말. 아니, 이 방송을 갖다가 이 눈으로 보는 방송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 카메라 이렇게 CCTV처럼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럼 교수님 사실 어떠실 것 같아요? 만약에 전 자신이 없으니까 문 선생님만 비추는 저만요?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교수님? 저한테 왜 이러시나요? 문 선생님만 비추고 저는 자료, 책 같은 거 표지만 보여주고 이렇게 손만 나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문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요. 외모가. 그러니까 라디오 하긴 좀 아까워요. 제가 이렇게 인문학을 하니까 좀 오늘 괴롭혀야겠다, 선생님을. 고양이를 올렸네. 문 선생님. 잘 듣고 계신다고. 이게 문 선생님이 고양이, 별명이 고양이신가 보구나. 아니요. 예.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그 삼국지에 보면, 여포라는 장군이 있어요. 여포. 여포가 좋아하던 초선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초선, 그 유명한 초선. 네네, 초선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왕윤의 딸인데, 왕윤하고 여포하고, 이렇게, 초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동탁을 이제 암살하고, 중국의 계보를 세우죠, 새로. 근데 정말 그렇게 미인이었을까요, 초선이? 네, 아니요, 문 선생님하고 비슷해요.
이거 무슨 말이죠? 뭐지? 그러면 이제 사진이 엄청나게 올라올 겁니다. 이제 또 초선의 사진이 이제 구글 검색하면요. 초선 하면 뭐 엄청나게. 근데 뭐 이상한 사진 올리지 마시고요. 그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문선님하고 비슷해요. 눈이 크고 초선이. 네, 얼굴이 그렇고 비슷해요. 삼국지 읽어보세요. 진짜요? 네, 진짜 제가 다다음 주에 아마 삼국지 할 때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 싶습니다. 초선을. 슬슬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재밌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방송을 이렇게 자료 같은 거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책 표지 같은 거 올려주셔서 참 좋고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얘기만 하시면 사실 네, 댓글 게시판에 금방 바로바로 자료를 올려주시잖아요. 자료를 올려주셔서 예. 그래서 이제 혹시 댓글 게시판 못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이 TV처럼 만들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들어. 언제 한번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보죠. 이 국민 TV니까. 진짜요? 예. 편집 요란하게 하지 말고 진짜로 하려면 한 스텝이 한 20명 필요할 거예요. 초선이 뜨기 시작합니다. 김은규 교수님도 떴네요. 초선이 뜨기 시작합니다. 초선이 너무 현대적으로 생겼는데요. 예. 그 영화로 나왔던 초선이 있는데 삼국지 드라마. 그 초선이 가장 비슷해요. 문 선생님하고. 예, 소설하고도 비슷하고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요? 제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군요. 인문학 고전에 아주 전형적인 인물의 외모를 갖고 계시다고. 제가 아주 요 시간대 쭉 제가 맡아서 인문학 프로그램 하거든요. 네. 굉장히 외모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잘 맡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너무 짓궂게 웃으시니까 지금 약간 불안해요. 네. 예. 저희가 교수님이 지난주에 그러셨어요. 네네. 징기스칸이 아니고 징기스한. 예, 장음으로 이렇게 발음돼요. 그러니까 징기스라는 이름 자체가 명확한 뜻은 아닌데요. 거대한 이거 뭐 수수께끼예요. 징기스라는 이름 자체가. 칸이 왕이라는 뜻인가요? 그건 이제 황제라는 뜻이 있는데 징기스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논문이 많더라고요. 그냥 거대한, 웅장한. 그래서 그걸 이제 알아듣고 그 이름을 자기가 정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외면을 했죠. 나왔다. 네. 예, 본인이 비슷한 걸 느끼는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당황스러워라. 예. 아이고, 예. 아닙니다. 너무 재밌어 하시네요. 모든 분들이. 예. 자, 여러분 그만. 예,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징기스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당황했던 것이 몽골 생각하면서 그냥 공항에 내리니까요. 나라 이름이 몽골이 아니더라고요. 몽골리아더라고요. 예, 몽골리아. 예, 그리고 공항 이름이 징기스칸이에요. 국제공항 이름이. 근데 딱 내리니까 웰컴하고 징기스칸 사진이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리면 첫 번째 반기는 것이 징기스칸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옛날 그냥 그림 같은 그림이죠. 징기스칸 그림은 존재하는 게 없고요. 그 당시에 네. 누구도 그리지 않았고 존재하지 이제 상상의 이미지죠. 태무치는 이제 어릴 때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아명이죠. 아명을 갖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점령을 시작하면서 군대를 만들면서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었는데 징기스칸으로. 예. 탱글이 하나님한테 받았다고 하면서 징기스칸으로. 그래서 태무친하고 이제 징기스칸은 별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아명이죠. 어릴 때 썼던 아명인데 몽고 비사라는 데 보면 상세히 나와요. 그 이름 변하는 과정이. 그리고 또 이제 공항에서 떠날 때 있잖아요. 떠날 때 보면은 이제 수속 마치고 나갈 때 징기스칸 사진들이 배웅을 해요. 그 가족 사진이 6장이. 쿠빌리아 칸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그다음에 아들 3명 사진이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징기스칸으로 맞이하고 징기스칸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그 나라의 국회의사당이나 대통령궁 앞에는 징기스칸 동생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로 따지면 세종대왕의 느낌일까요? 이순신 장군의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에다 이순신에다 당군을 합친 듯한. 그럼 정말 대단한 존재네요. 그런 존재죠. 거의 유일무이한 존재? 그래서 제가 타고 지나쳤는데 우리로 말하면 12층짜리 징기스칸도 있더라고요. 말 타고 있는데 그 탄광지대 앞에 딱 서 있는 징기스칸을 그냥 시간이 없어서 앞을 지나갔어요. 근데
건물 한 12층 정도의 거대한 징기스칸도 있고, 그래서 뭐 술도 징기스칸이 있죠. 거기 이제 제일 비싼 국가 술도 징기스칸이 있고, 거기에 징기스칸 마크가 있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나라의 상징인데, 사실은 이 징기스칸이라는 이름을 못 쓰게 만들었죠. 소련이 점령하고 서구가 계속 점령하면서 또 원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중국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못 쓰게 만들고 찾지도 못하게 만들고, 특히 이제 1920년대 소련이 점령한 다음부터는 징기스칸을 연구하거나 이런 학자들을 잡아넣었어요. 감옥에 넣기도 하고 연구하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기념 화폐나 이런 걸 전혀 만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몽골 비사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 몽골 비사는 몽골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풀기가 힘들죠, 이거를. 그걸 한문으로 또 번역하고, 나중에 이제 80년대에 겨우 이제 그 하버드 대학에서 번역이 된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1980년대에 나왔어요. 1984년인가? 그때 82년이네요. 82년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이 이제 한 10여 년 안팎이죠. 사기절 출판사에서 나온 거. 근데 거기 이제 상세히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몽골 저기가. 근데 이 징기스칸 자체를 연구 못하게 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샤먼을 연구 못하게 하듯이. 샤먼을 굉장히 단합했다고 얘기를 했죠. 예, 막 죽이고 그랬듯이, 절대로 징기스칸이 이 민족 정신의 핵심이기 때문에 못하게 했던, 오늘날의 징기스칸은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일제가 우리의 민족 정기를 끊겠다고 명산마다 징을 박아 넣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네네. 몽골 민족의 정기가 징기스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들 그 영기라고 그러는데요. 그 샤머니즘의 영적인 면, 네. 그거와 징기스칸이 두 가지가 몽골인의 오늘을 지탱하는 하나의 정신적인 큰 신앙이고 믿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징기스칸이 이제 오늘날 주목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주목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제 점령자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몽골인의 징기스칸이 아니라 세계인의 징기스칸으로 이제 보는 시각들이 마련되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징기스칸의 그 활약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네. 사실 세계 정복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폴레옹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알렉산더 네. 대왕이나 이런 네. 분들을,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사람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네. 사실 징기스칸이 점령했던 땅들도 만만치가 않았죠.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그 징기스칸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 검색하면 영화가 정말 우리나라 이걸 불법의 나라라고 해야 될까? 징기스칸 영화가 거의 다 떠 있어요, 그냥. 불법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예, 1953년에 허리우드에서 나온 존 웨인이 징기스칸으로 나온 게 있어요. 서양인이 징기스칸을 했다. 예. 그것도 누가 또 검색해서 금방 올려주실 텐데. 지금 은근한 압박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불법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있고요. 또 몽골하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독일하고 합작해서 만든 징기스칸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것도 떠 있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금방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몽골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일본 배우가 나온 건데 이게 진짜 잘 만들었어요. 싸우는 장면 보면 정말 애니메이션하고 막 이렇게 CG하고 섞여가지고요. 아주 현대식으로 만들어진 징기스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지? 고아라? 고아라가 징기스칸 부인으로 나오는 드라마가 있어요. 일본 드라마. 푸른 늑대라고 30회짜리. 저는 그걸 봤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재밌는 게 일본어로 나와요. 다. 배우들이 일본 배우들이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일본 국내에서만 보는. 그래서 이제 그런 네 종류의 대표적인 영화들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아주 어린 시절에 얼핏 TV에서 해주는 외화를 봤는데. 네. 그러니까 서양인이 징기스칸을 역할을 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네네. 제 기억 속에 징기스칸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게 말이죠. 무섭기도 했었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다 좀 빗나가는데요. 징기스칸이 점령했던 땅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물으셨죠? 네.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9살 때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아버지가 죽거든요. 그때 네. 다른 부족들한테 살해당하면서 9살 때 이제 자기가 어떤 삶을 살겠다고 결정을 하면서 60, 70대까지 계속 이제 점령하게 되죠. 부족 싸움은. 근데 이제 보시면요. 예를 들면은 1215년에 베이징을 점령해요. 40대 말에. 근데 그때 성곽 높이가 한 12m 정도 돼요.
근데 그 성곽이 한 30km 정도 되는데 그걸 넘어가죠. 예, 그래서 그걸 한 다음에 그다음에 방향을 돌려서 유럽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키예프를 점령한 다음에 키예프를 북쪽으로 해서 그 폴란드, 독일과 폴란드를 점령하고요.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헝가리, 비인까지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거의 뭐 중앙아시아는 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 인류가 얘기했던 그 몽골 제국은 미국과 캐나다, 중앙아메리카를 합친 면적보다 더 넓은 것이죠. 로마군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이윤규 선생님이 재밌게 써놓은 유랑 에세이에 써놓은 글을 제가 문 선생님께 좀 낭송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좋은 음악과 함께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뭐 금방금방 찾아서 올리네요. 예, 푸른 늑대. 예, 그다음 존웨인 사진도 금방 올리셨어요. 그러게요. 존웨인 1953년 작품. 이거 뭐 맞습니다. 내추럴 파레트님 맞습니다. 존웨인이 나왔던 징기스칸 영화입니다. 네네. 그래서 거의 로마군이 400년에 걸려서 정복한 땅보다 더 넓은 땅이고요. 그걸 불과 25년 만에 점령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중국 전체를 점령했고요. 유럽과 인도도 점령했고 중앙아시아를 점령해서 9세기 문명권을 다 연결시켜버리는 통로,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비단길. 네. 이걸 완전히 확정시켜버린 소통의 문화를 만든 점령이었죠. 그래서 이 점령에 대한 얘기를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낭송을 해준 다음에 그 점령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나폴레옹이 정복한 땅의 넓이는 한반도 5배인 115만 제곱킬로미터. 히틀러가 지배한 면적은 나폴레옹에 비해 2배 가까이 되는 219만 제곱킬로미터다. BC 4세기 이 두 사람이 차지했던 땅의 면적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한 정복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다. 그런데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의 넓이는 얼마나 될까? 로마 제국 넓이의 2배나 되고 알렉산드로스가 정복한 땅의 4배나 된다. 나폴레옹과 히틀러와 알렉산드로스가 차지했던 땅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넓은 777만 제곱킬로미터다. 거의 와닿지가 않아요. 넓이 자체가. 그렇죠. 예. 근데 이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재밌게 읽지만은 피해를 당한 예를 들면 이제 고려라든지 우리는 정말 강화도에서 머리를 찢는 3번이나 임금이 그런 고초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자들이 많이 끌려가고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예. 네. 예. 그런데 사실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영화에서 그려진 징기스칸의 저의 첫 느낌은 네네. 굉장히 잔인무도하다. 그러게 말씀이죠. 예. 야만인이라는 지적도 실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또 제국주의의 모범이란 말도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어지는 얘기죠. 정말 우리 이제 치욕적인 장면들이 있었죠. 징기스칸이 그 원나라가 점령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그래서 근데 그런 야만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철저히 공격을 하면 항복을 안 하면 완전히 다 몰살을 시켰거든요. 그런 면이 있었죠. 근데 그렇지 않은 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서양의 유럽인들이 만들어낸 그림 보면은 완전히 괴물로 그려놨죠. 이분들을 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봤을 땐 정말 무섭고 이상한 옷을 입었고 제가 요즘에 몽골 가서 샤먼들의 옷 입은 걸 봐도 굉장히 도시 샤먼 말고요. 제가 만났던 도시에 있는 샤먼 말고 전통적인 샤먼들 보면 막 이렇게 늑대 뼈들고 막 춤추고 이런 거 보면은 누더기 옷 입고 막 춤추고 이런 거 무섭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괴물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그럼 몽골리아 공항에서 만난 징기스칸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교수님?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따뜻하고 어떤 우리 세종대왕 같은 이미지로 인자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이따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이 보는 징기스칸 시각이 좀 틀리죠. 그러니까 볼테르 같은 경우에는 볼테르의 희곡의 18세기 희곡의 중국의 고아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 왕 중의 왕인 사나운 칭기스칸
그는 아시아의 비옥한 들판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찬사를 보내면서도 그냥 그 오만하게 왕들의 목을 짓밟은 파괴적인 압제자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문학 작품에서도 징기스칸은 정말 그 아주 괴물 중에 괴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우리 에드워드 사이드가 읽던 오리엔탈리즘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용이 되죠.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 일부에 보면은 그 에드워드 사이드가 쓰는 오리엔탈리즘 일부에 보면은 우리가 이집트 학이라는 학술서에 이렇게 쓰게끔 만들어요. 학자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집트에 가면은 결혼식 때 친구들이 다 내장을 다 꺼내가지고 은쟁반에 놓고 흔들면서 앞에서 행진을 한다. 결혼식이 끝나면 그 장자를 다 다시 넣고 배 안에 다시 꼬맨다. 그래서 그 결혼의 그 고통을 함께한다는 표시로 내장을 꺼냈다 다시 집어넣는 민족이다. 이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발레극이라든지 오페라라든지 여기서 표현되는 아시아 사람들은 다 여자들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할렘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백인들을 맞아서 기다리는 그런 창녀로 묘사가 되고 남자들은 다 원숭이처럼 묘사가 되는데 바로 그러한 논리로 그 몽골의 징기스칸 같은 사람들은 아주 야만적인 인물로 묘사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달리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조드를 썼던 김형수 작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형수형 그러는데 같이 열흘 동안 같이 이번에 몽골에 동행했죠. 이분은 98년부터 한 10년 동안 몽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10개월을 체제하고 지금도 요즘에 이제 3개월 체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드라는 1, 2권 긴 징기스칸 이야기를 썼죠. 그래서 태무진이에서 징기스칸 되기까지의 이야기만 1, 2권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이후 책도 계속 쓰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같이 다녀보니까. 근데 이분은 그 징기스칸의 점령을 다르게 얘기해요. 그 점령의 방식이 제국주의 방식은 그것을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착취하고 수탈하고 네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착취의 지역으로 삼는데 몽골 같은 경우는 초기에 징기스칸이 살았을 때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통과하는.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별다른 저항 없이 길을 비켜주면. 네네. 그러니까 뭐 피해가 없는 거죠. 그냥 지나가고 그 초원을 사용하고 또 지나가고. 그래서 유목민들, 노마드의 삶이었죠. 근데 그것이 후기로 가면서 원나라로 되면서 네. 다를 바 없는 이제 제국주의 모형으로 변하는데 징기스칸이 살아있을 때 그 점령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초원을 제공을 해라. 그래서 초원에서 그 노마드적인 유목민의 삶을 살고 그것이 안 되면 점령을 해버리는. 그리고 그걸 또 스쳐서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징기스칸에게 굉장히 그 큰 이미지의 하나가 소통이라는 것이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로막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 정복이라는 거죠. 정복의 의미가. 그러니까 징기스칸과 징기스칸 이후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스탈린 전기, 스탈린 후기, 마오쩌둥 전기, 마오쩌둥 후기 뭐 이렇게 구분하듯이 네. 징기스칸이 살아있을 때 한 40-50년간의 활동기와 그 징기스칸이 죽은 다음에 150년 정도 원나라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 원나라의 역사는 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시각이 좀 몽골 사람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징기스칸 자체를 좋아하고 원나라에서는 이제 중국하고 합쳐진 면도 있고, 그렇죠. 중국을 굉장히 미워해요. 우리랑 그 일본하고 관계처럼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함부로 중국말을 쓰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미움이 많고 그래서 원나라에 대해서는 좀 시각이 좀 다른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가 송을 네네. 정복해서 국호를 원으로 고치게 되는 거죠.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징기스칸에 대한 책을 참 여러 책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징기스칸의 이야기는 사실 네. 뭐 그냥 지나간 거다라고 얘기는 하십니다만 네.
저희들은 피해를 봤었고 실제로 침략을 당하고 정복을 당한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입장인데 징기스칸의 이야기 저희가 어떤 책을 통해서 보면 비교적 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정확한 건요. 가장 그러니까 쉽게 접할 수 있는 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영화 4편이 다 떠 있거든요. 네. 인터넷에. 존 웨인이 나왔던 영화하고 그다음에 징기스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53년 존 웨인이 만든 거고 징기스칸은 2009년인가 얼마 안 됐어요. 2000 몇 년이고 그다음에 몽골이라고 일본 배우가 나온 거. 그 3편을 이렇게 보시면은 영화는 예, 영화를 보실 수가 충분히 접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일 이제 확실한 자료는 몽고 비사라는 책이죠. 몽고 비사. 예, 이건 그야말로 그 징기스칸이 그 영화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징기스칸이 할 때마다 누가 쫓아다니면서 자꾸 쓰는 거예요. 쓰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징기스칸은 글을 남기지도 않았고 글을 배운 적도 없죠. 글을 쓸 수도 없었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발음 몽골 발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그것을 남겨서 그것이 이제 남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베이징에서 13세기에 이제 써진 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구하기 시작을 하죠. 그 몽골 비사라고 하거든요. 몽골의 비밀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몽골이 1962년 징기스칸 80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를 준비했는데 이때 이 책을 갖다가 이제 계속 연구하려고 그러는데 소련에서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는 그 고고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감옥에 보냅니다. 그리고 교사, 역사학자, 화가, 시인, 가수들을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옛날에 북한 책 연구하면 잡혀가듯이 이제 이런 시기가 됐던 거였어요. 그러다 이제 그 완전히 징기스칸의 연기라고 할까요? 그 영적인 이런 힘들이 그냥 지워져 버리고 역사도 지워지는데 수많은 몽골 학자들이 몽골 비사를 독립적으로 혹은 지하에서 60년대에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 더 이제 컸던 것이 외국 학자들이 이제 붙은 거예요. 자기네 나라 역사가 나오니까. 러시아를 언제 점령했고, 독일을 언제 침략했고, 프랑스를 언제 침략했고 하니까 헝가리 학자들이 또 붙고, 이러면서 몽골 비사를 현대어로 번역하는 연구들이 국제학술대회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70년대 이제 그 영어로 발표되기 시작했어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82년에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출판이 되는데, 이걸 제가 읽어보니까요, 거의 뭐, 무슨 성경인 것 같아요. 그 테무친의 뭐 아주 할아버지부터 쭉 얘기를 쓰면서 시처럼 서사시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을까 싶어 준비를 하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가지고 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이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온 징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 이게 아주 그냥 고전적인 책이죠. 이거 나온 지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이것도 누가 이제 표지 올려주시겠죠? 네. 징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 이건 뭐 출판사를 소개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책이 정말 좋아요. 이거는 이제까지 그 몽골에 대해서 나온 서양인과 한국인 다 통틀어서 세계적인 결과물 같아요. 이 책이 밝혀진 분이 굉장히 많고요. 이 책을 통해서.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은 정말 그 징기스칸 역사부터 쭉 그 모든 그 원나라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그 몽골 징기스칸의 영향을 받은 몽골의 그 역사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책이 그 제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김영수 소설가 조드 1, 2권. 그래서 그 책을 좀 보면은 그 이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징기스칸 어록이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출전이 어디 있는지 제가 잘 정확히 모르겠어요. 누가 만든 건지 아니면 영화 대사일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징기스칸이 이렇게 말을 했겠죠. 말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번. 그래서 그 몽골 비세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요. 이 부분을 좀 문 선생님께서 좀 낭송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왠지요, 네. 이 얘기들이 네. 마치 그 어제 730 재보선 때문에 지금 네.
절망하고 낭망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좀 희망의 맞습니다. 한 귀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러분 귀담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 마음에 조금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투덜대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투덜대지 마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었고 병사가 10만, 백성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포기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징기스칸이 되었다. 정말 그 척박한탕에서 네네. 세계를 가장 많이 정복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 네.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을지는 그 대충 저희가 짐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누구보다 참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태어난 곳이요. 정말 넓은 곳이 아니에요. 그 고비 산맥 쪽이 아니라 지금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약간 북쪽으로 있는 곳인데요. 그 시베리아하고 가까운 곳이에요. 아주 그 초원에 버려진 초원에서 작은 부족장의 아들이거든요. 그냥 그 게르가 몇이 안 되는. 근데 저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 좁은 공간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그 작은 곳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세계를 보게 됐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태어날 때 손에 피를 쥐고 태어났대요. 그 자기 엄마 배 안에 있던 피를 쥐고 나왔대요. 그래서 그걸 놓지를 않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때 어릴 때 그 이 작은 주먹이 세계를 점령할 거라고 그 무당들이 얘기를 했대요, 샤먼들이. 근데 그 정말로 어마어마한 세상을 이제 보게 되지요. 근데 9살 때 아버지를 잃었다고 지금 낭송을 해주셨는데요. 네. 또 아내를 빼앗겨요. 근데 그 당시에 몽골에서는 그 아내를 이거 연구 논문이 많을 정도로 몽골에서는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훔쳐가거나 그런 일반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훔쳐간 여자는 그냥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너무 서글픈데요. 징기스칸 아내가 이제 보르테라고 하는데요. 발음이 그 버르테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보하고 가운데 있어서 바르테. 그 아내가 빼앗겨요. 아내를 빼앗겨가지고 아내를 찾기 위해서 또 이제 힘을 기르죠. 근데 아내가 빼앗겨가지고 찾아보니까 아내가 거기 또 아내가 적응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아내를 또 데리고 와서 살아요. 그게 이제 몽골 사람들의 그 유목민들의 삶이죠. 그 처지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목에 칼을 쓰고 그 다음에 그 목에 칼을 쓴 상태에서요. 그 러시아 룰렛처럼 네. 칼을 쓴다는 말 아시죠? 춘향이처럼. 네, 춘향이처럼 나무를 이렇게 네. 큰 나무. 그래가지고 멀리서 화살을 쏴요. 장난으로. 그 적장들이요. 그래서 화살이 안 맞는데 볼에 맞아요, 하나. 뭐 그런 거라든지 여기 나오는 지금 낭송해 주신 이 구절이 정말 징기스칸 그 자체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징기스칸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네. 이제 징기스칸의 삶을 오늘 얘기하는데 시간이 다 갔네요. 그러게요. 네. 자, 그렇다면 인문학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네. 징기스칸과 몽골 유목민들 저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징기스칸을 인문학으로 본다는 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 대한
책도 없고요. 흔히들 그 징기스칸 가면요. CEO 인문학 강좌에서 징기스칸을 많이 얘기해요. 예, CEO라든지 리더십 뭐 이런 데서 징기스칸의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 근데 그것이 인문학이라고 해야 될지 뭘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 징기스칸 자체에서 원나라가 아니라 징기스칸이라는 인물 자체에서 좀 배워야 될 점, 아니면 생각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태무진, 이 징기스칸 자체는 굉장히 그 자연사상가였다는 것이죠.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법률을 대법전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성 납치를 금지시켰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 자기가 이제 부인이 납치당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강제 결혼도 금지시키고 고문도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정말 가축 도덕질도 금지시키고 사실은 이거 법률 하나 가지고만 해도 우리가 1시간 정도 얘기할 만치 아주 재밌어요. 이 법이. 근데 오늘은 그냥 이런 법이 있다는 것만 얘기하고 넘어갈 텐데요. 그리고 아주 매우 진보적인 생각이었죠. 그 당시에 비하면. 그다음에 특기를 가진 사람들. 그걸 국적의 차별 없이 이렇게 디아스포라 정신을 봤을 때도 요즘에 많이 배울 점이 있고요. 국적의 차별 없이 그래서 그 카톨릭 신부도 같이 다녔어요. 징기스칸 부대.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같이 다니면 같이 다니고 이런 식으로 같이 했어요. 꼭 어떤 한 피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사망자는 끝까지 시신을 수습해서 어머니한테 보냈다고 그렇게. 이건 그 김영수 소설에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개별 약탈을 절대 금지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종교를 무시하지 않았던 거죠. 이쪽으로 가면 또 불교잖아요. 유교고. 중국으로 네. 가면 또 유럽에 가면 이제 기독교고 카톨릭이고 이런데 이슬람 또 중동이 인도를 점령했으니까 뭐 이슬람교도 있고 뭐 이런 걸 갖다 다 이렇게 서로 자유롭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어떤 생각의 폭이 굉장히 넓었던 남자였다. 이런 걸 얘기를 들어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 두 번째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이제 탱글이라고 신을 믿었는데요. 그걸 이제 자연의 소리라고 그러고 그 속에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그 자연을 받아들이려는 생각이 참 많았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많이 징기스칸이 얘기되는 부분이 소통의 인문학 같아요. 징기스칸은 일절 어떤 건물 같은 걸 짓지 않고 또 자기가 죽었을 때도 어떤 그 묘비나 이런 걸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라고 했는데 게르를 갖다가 이렇게 제가 자보니까요. 제가 짓는 것도 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네. 빨리 지으면은 뭐 1시간 이내로 충분히 짓겠더라고요. 또 금방 접어서 꼬마애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봤어요. 이제 게르 가운데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네. 그걸 갖다 이제 모기가 거의 없어요. 근데 풍뎅이 벌레가 많아요. 풍뎅이가 밤이 되면 거기로 이제 막 하늘로 그러니까 유리창이 없죠. 그냥 뚫려 있는 거죠. 네, 텐트가 뻥 뚫려 있어요 가운데. 그래서 하늘이 그냥 보여요. 별이 막 쏟아져요. 별이 쏟아지는데 그 이제 새벽이 되면 춥고 추위보다 이제 풍뎅이들이 들어오니까 그걸 이렇게 덮는데 저도 그걸 배웠는데 꼬마애들이 그걸 다 해요. 그 몽골 애들이. 이렇게 해서 잘 접히지 않으면 그냥 기어올라가요. 애들이 가벼워가지고. 그게 얼마나 튼튼한지. 근데 그런 건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분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점령을 해서 그걸 항시적으로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족을 아우르면서 이 다름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다름을 차별하는 행위를, 처벌했다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물품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소통이 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선거라든지 또 우편제도, 대포 이런 거 있잖아요. 박격포 이런 걸 갖다가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책들 보면은 여기 이 책 징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에 보면은 서구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징기스칸이 중국 갔다 와가지고 화약을 얻어왔는지 이런 구절이 나와요. 몽골군이 외부로부터 단단한 막대를 오목한 곳 안으로 밀어넣어 연료를 공급하자 용광로 배분에서 공중으로 불꽃이 튀며 이상한 탄알이 나왔다. 이게 대포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이게 신기했던 거예요. 말도 타고 오고 이러면서. 그래서 대포라는 문물도 전하게 되고 인쇄술도 전하게 되고
그래서 동서양의 이런 문물들을 서로 교육하는 그런 소통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넓은 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영수 소설가는 이것을 협역 다수와 광역 소수의 윤리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은데. 협역 다수와 광역 소수의 윤리. 네네. 협역 그 좁은 곳에서는 협역 다수의 윤리는 이웃과 피나는 경쟁, 블루오션이죠. 근데 광역 소수의 윤리, 넓은 곳에 소수 적잖아요. 이 초원에서. 이 사람들은 외로운 고립자들이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처음 외국인을 만나더라도 자기한테 신호가 뭐냐면 말에 먹이를 주면은 이건 항복이라든지 우리를 받아줬다고 생각을 했대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호의를 표시하는 걸 예, 말에 예. 먹이를 주는 걸로. 예.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가면은요. 무조건 외국인이 가면은 수태차라고 그러는데 우유요. 염소 우유, 말 우유, 뭐 양우유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차랑 끓인 거를 가장 먼저 그냥 앉자마자 내줘요. 게르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저희도 뭐 사인펜도 드리고 이거 뭐죠? 이렇게 이거 찍어서 이렇게 금방 나오는 폴라로이드 카메라. 그거 찍어주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져가서 굉장히 많이 찍어줬어요. 막 가족들 모이고 애들 계속 찍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자연스러움이 남아있고. 근데 그런, 넓은 곳에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윤리는 뭐냐면 남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받아주면 그냥 친화가 되는 세상이죠. 정말 말 그대로 열린 마음. 예, 그래서 원나라로 이렇게 체계가,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그 나라 체계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징기스칸의 그 정벌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카톨릭 신자도 같이 신부 영화에서도 신부가 나와요. 막 십자가 들고 쫓아다니고 또 사람 죽이려고 하면 죽이지 말라고 막 신부가 맞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면들이 있었고요. 가장 이제 그 노마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그죠? 노마드. 다 아시죠? 여기에 네. 좀. 그러니까 이 노마드였죠, 이 사람들은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분들의 삶은 점령을 해서 그것을 물자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물자와 사람이 돌아다닐 수 있는 길을 뚫는 거. 그것이 이분들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1000년 전에 정착해서 성을 쌓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해야 된다는 것이 징기스칸의 유언이었대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 후손들이 게르가 아니라 벽돌 냄새 나는 건물에서 자는 순간 제국은 사라질 것이다. 이게 몽골 비사에 나와요. 이 얘기가. 다시 읽을게요. 내 후손들이 게르, 그 천막, 몽골 텐트가 아니라 벽돌 냄새가 나는 건물에서 자는 순간 제국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노마드의 삶을 포기하는 순간. 네. 네. 그러니까 절대 그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네네. 예. 근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집착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착이라든지 그러니까 노마드 정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들레즈가 얘기했던 것이 노마드 정신이 예전에는 홈파인 곳을 사는 삶이었는데 노마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유리 위에 구슬을 딱 내려치면 구슬이 쫙 퍼지듯이 네. 그리고 이제 블루오션을 다닌 거죠. 남이 안 가는 길을 가셔서 나의 길을 개척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머물지 않고 계속 새로운 것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노마드 삶이 이제 이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마드라는 걸 제가 이제 제 페이스북에 오늘이나 내일 올리려고 그러는데 노마드라고 써 있는 차가 다녀요. 그 사막에 밥차가 다녀요. 밥사가요? 예, 외국인들이 자는 게르가 있거든요. 게르 캠프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 양고기 이런 걸 많이 먹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이틀만 먹으면 못 먹어요. 다 컵라면 찾고 라면 10개 가져와도 뭐 2, 3일이면 다 없어져 버려요. 양고기 아주 질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캠프촌에 가면 외국인들 독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다 독일 사람들이에요. 캠프촌에 가면
막 부부별로 오고 막 단체로 다니고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혹시 독일인들의 피에 노마드의 피가 흐르나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자기네 나라를 유일하게 점령했던 그 징기스칸이라든지 몽골에 대한 그림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원나라에서 얻은 그런 몽골 반점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듯이 예를 들면 독일 문화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징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 이 저자 잭 웨더포드가 얘기하는 거 보면 유럽의 르네상스는 징기스칸으로 인해서 열렸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그 기독교를 중심으로 했던 그 암흑 시대 그것만이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흔들어 놨다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그러면서 인쇄술과 화포술과 또는 우체국, 이 연락하는 망들, 이런 걸 다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징기스칸 문화로 인해서 르네상스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백제 시대의 어떤 네. 앞선 문물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많은 것들 전수해 줬듯이. 그렇죠. 아스카 문명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노마디즘이라는 거. 노마디즘. 들레지가 노마디즘이라는 책을 썼었죠. 그래서 정말 이 노마디즘은 정말 유랑을 하고 싶을 때 정말 자기가 살고 싶은 걸 마음대로 사는 거죠. 묶이지 않고 정말 이러한 것이 리더로서 징기스칸이 가졌던 삶의 가치였고 이런 것이 오늘날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그 징기스칸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 그리고 그 징기스칸 군대의 장점이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일 무서운 게 이제 보급병이 없다는 것이죠. 보급병이 없으면 전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전에 그 전투에서 다 패배했던 거 보면 나폴레옹이라든지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독일군이 패전했다는 것이 이게 다 보급병이 끊어져가지고 겨울에 죽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보급병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보급선이 필요 없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도 이제 괌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일본군이 그 패망하게 되는 것도 보급선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미군들이 다 배를 갖다 섬을 포위를 해가지고 공급이 안 돼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 것. 이제 네. 보급선이라는 것이 군대에서 핵심적인 것이죠. 먹을 걸 이제 배급을 해주고 이런 건데. 그렇죠. 그 삼국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징기스칸 부대들은 그냥 먹을 걸 찾아서 그냥 하루에 다른 군대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거리를 달려가는 거죠. 근데 저도 이번에 갔는데 그냥 그 비포장도로를 하루에 믿어지지가 않죠. 그냥 600m, 700m 가는 700km, 뭐 900km, 1000km를 하루에 가는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26km인가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이나 시베리아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루에. 새벽 5시부터. 부산에서? 네, 부산에서. 와. 그런 식으로 비포장 도로를 덜덜덜덜 거리면서 가는데 그러니까 울란바토르만 이렇게 다닌 분들은 좀 도시만 본 분들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징기스칸이라고 쓰신 분들이 네. 이제 제 시각에 동의할 수 없네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학살과 장이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징기스칸이 건설한 몽골 제국은 혁명이었죠. 당시의 몽골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체제를 가진 국가였습니다. 몽골이 최강이었던 이유는 바로 몽골의 사회 체제가 어떤 국가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앞서 있었다는 것이 본실이지요. 예, 이게 맞습니다. 이거 좋은 얘기 같아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이제 파괴받은 공격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지금 이런 보급병이 없이 활약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보급로를 언제나 갖고 있고 현재 도착하자마자 보급로가 있는 미군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이런 지금 써주신 분의 이런 좋은 글처럼 그런 소통의 구조를 했다면은 징기스칸의 문화를 어떤 문화적인 점령의 의미로만 받아들였을 때 지금 현재 그 미군이라는 것은 그 보급병도 필요가 없는 그 현지에서 모든 걸 다 조달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군이
다 미군의 주둔 비용을 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주잖아요. 많이 한국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징기스칸의 또 이제 식량 문제를 우리가 이제 샤브샤브라든지 이렇게 그다음 지금도 있는데요. 그 야구르트를 갖다가 고체로 만들어서 먹고. 아, 네. 치즈처럼. 예, 맞아요. 네, 딱딱하게. 네네. 그거 참 힘들어요, 먹기에. 근데 그거를 이제 우유에 넣으면 녹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걸, 이 자동차에 넣고 다니면서 운전하면서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고기포. 예. 육포 이런 것들. 그래서 식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농경민족의 전쟁 목적은 농지를 확보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이제 해야 되는데 유목민족은 현지에서 그래서 몽골은 주로 그 원나라 이전에는 간접 통치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직접 통치가 아니라 간접 통치를. 그래서 그냥 지나치면서 자기네 필요가 되면은 지나치는 그런 방식을 했다고 얘기를 말 합니다. 그대로 목초지는 직접 통치를 하고 네. 그 외에 지역은 그냥 통과하는 간접 통치. 네. 사실 징기스칸 얘기 오늘 하면서요. 네. 또 최근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을 보면서 이 시대의 비극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부정적인 징기스칸 뭘까요? 그러게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뭐 우리가 다 이제 리더십 유목형 리더 해가지고 징기스칸 해가지고 네. 많이 CEO들 강연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얼마 전에도 EBS에서 제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리더십을 가진 성공한 대국들 로마 징기스칸에서 배워야 된다고 하는 그 특집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왔어야 되는데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방송 전에 조금 유튜브로 있어요. 여러분들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표현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 징기스칸에게 배운다 이런 건 뭐 수십 건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뭐 다 읽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다 비슷한 얘기들이라서 확실한 책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몽골 비사와 그 징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운다. 이 책을 기본으로 한 다음에 다른 책들을 읽으시면 좀 어떨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그 정복당하는 입장에서 가자 지구가 지금 막 정신없이 잔인하게 지금 아이들이 죽어가잖아요. 사륙당하고 있죠. 네. 예.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그 내부의 유대인의 힘과 또 미국이 또 이렇게 그것을 침묵을 해주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가만히 안 있고 그걸 막고 그랬는데 가만히 두잖아요. 방기하는 상태죠. 근데 예를 들면 바그다드라는 곳이 이 징기스칸 부대에 의해서 점령된 이후에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점령된 적이 없대요. 미군에 의해서 두 번째 점령됐대요. 그래서 이 세계사에서 이런 점령이라는 의미 이런 것들이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징기스칸을 논할 때는 이분에게 이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고 또 몽골인들의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날 얘기할 땐 좀 조심스럽게 얘기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더불어서 징기스칸이 맹위를 떨치던 그 시대에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굉장히 정복당하고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정복은 아닐지언정 사실 네. 강대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네네. 네. 그 시대에 우리가 고려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네. 지금의 현재 이 대한민국을 생각했을 때 네.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몽골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징기스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교수님 시각으로 징기스칸을 보란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네. 예,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 소개를 해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도 제가 제 모든 것이 깊이가 없는 걸 늘 반성하고 있는데요. 징기스칸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제가 봐서는 우리가 몽골에 대해서, 징기스칸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걸 높여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우리 안에 오리엔탈리즘인 것 같아요. 네. 예. 자.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소중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